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의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권혁준 경제평론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격차도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가장 작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밀리고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비율이 줄어들긴 하겠죠.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 절대 아닙니다. 워낙 많이 벌어져 있었던 두 기업인데 좀 줄어든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인트 당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2011년 7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25일 기준이죠.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이 333조 7,1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 시총이 2,100조에서 15.85%를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46조 3,280억 원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비중이 이제 6.95% 여전히 2배 이상 벌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줄어들었다는 건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두 기업의 시총 차이는 8.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지난 2011년도 7월 18일 이후에 8.84%였는데 그때 이후에 1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제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2011년도에 당시에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시총이 9.97%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비율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이랑 그때를 비교하면 과연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은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9.97%였고요. SK하이닉스는 1.13%였습니다. 거의 그죠? 9배 달해. 근데 이렇게 치면 9배구나 할 텐데 큰 의미가 없는 9배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기사를 헤드라인에 볼 때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9.1% 하락했고 시총이 33조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15.1% 올라가면서 시총이 19조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시가총액 차이가 187조 3,8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요거 차이만으로도 봤을 때 이제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이거 수준보다 더 높은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쨌든 2018년도 1월 8일에 184조 3,510억 원을 기록했었던 이제 그 이후에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3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 내부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증시 이퀄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 싶으면 삼성전자에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2조 9,390억 원에 달하는데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840억 원.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12조 때렸는데 SK하이닉스는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요거 만일 진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삼성전자 12조 때리고 요거 그대로 이제 SK하이닉스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대장이 바뀌네라고 할 텐데 삼성전자 12조 때리고 SK하이닉스는 7천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12조 매도한 이 금액이 딴 데로 갔다는 얘기겠죠?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요건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그대로 보는 우리나라 지수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요게 아직 최신화가 안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최신화 되는데 최신화가 안 돼가지고 9월 말 자료인데요. 물론 이제 10월 달 많이 때렸기 때문에 좀 바뀌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바뀌자마자 또 아마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현재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 우선주 있잖아요. 이게 탑 10까지만 오픈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구성 종목이 총 100개가 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자 단 기업들 다 합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50%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일단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럼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나머지 국가에서 다 매도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악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삼성전자 HBM 밀린 거 가지고 외국인들이 33거래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걔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연기금이 밑에서 잡아준 시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단 한 번, 두 번이라도 이제 매수 시점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때가 이제 진짜 이제 끝났구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끝났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가 단타하시면 없잖아요. 중장기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확정 실적 발표합니다. 반도체 실적 얼마나 나왔을지 컨퍼런스 콜도 이어지니까 HBM에 대해서 수요일이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을지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 이런 것들 수요일에 궁금증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선영 대표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삼성전자 동태 주시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최장기간 순매도 기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반전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차 그룹 얘기입니다. 정의선 회장하고 일본의 토요타 그룹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국내 모터스포츠 축제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파트너십 강화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유광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GM 그리고 이번에 도요타와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좀 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시장 확대와 함께 효율성 강화를 좀 모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 캐즘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높은 구입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 는 배터리 수명과 성능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와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러시아 공장까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와 북미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와 도요타가 서로 강점을 갖고 있는 수소차 시장 확대라는 좀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도에 상장을 하면서 4조 5천억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신주가 아닌 구주를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인도에 투자하고 전기차랑 수소차 연구 개발 그리고 한국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1위가 마루티 스즈키로 한 40% 정도, 그리고 2위가 현대 기아차가 한 20% 정도인데 인도 자동차 보급률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3%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되는데 연간 인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한 490만 대, 그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100% 관세, 그리고 부품에는 한 18에서 28%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BYD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을 좀 불허했었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는 국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대차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람다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그리고 인건비 같은 일시적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달러 효과, 그리고 인도에서 구주 매각을 했던 부분들을 주주 환원에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가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9.85%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우군인 베인캐피탈은 1.41%를 확보를 했습니다. 베인캐피탈 예상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확보를 하게 됐는데 관련 투자 전략은 이후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다음 이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도 생각보다 좀 적게 됐네요. 고려아연 쪽엔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또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은 이번에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애널리스트 산업 리포트와 이제 기업 리포트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이 시간에서 이제 시작 발표를 했을 때 사실상 뭐 한 3% 정도의 상승으로 좀 그쳤는데요. 거기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들의 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DGB 금융 지주가 나오고 내일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 지주가 나오는데 계속적인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비우호적인 업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비은행 쪽에서 좀 균형 잡힌 실적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KB금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요한 게 이번에 CET-1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13에서 보통 13.5%를 기준으로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KB금융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3%를 넘으면 1차 주주 환원 제언을 활용을 하고 13.5%가 넘어가면 하반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은행 지주사 추정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전에 나왔었던 시장 컨센 대비 상당히 좀 개선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대출까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좀 유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주당 뭐 10만 원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바로 그냥 뚫어버리네요. 역대급 이자 수익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역대급 순이익만큼 주주 환원책도 역대급으로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속보가 나왔었죠. 생각보다 자사주 89만 원에 그 매수 퍼센티지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지금 치킨 게임으로 최윤범 측의 고려아이라고 MBK 영풍 싸움, 경영권 분쟁, 요것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투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 제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뭐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좀 즐기실 땐 즐기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때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평균 거래량과 일평균 거래대금 그 회전율을 보시면 이제 눈에 띌 수가 있겠는데, 일단 분쟁 시작 24일 거래일과 분쟁 이후 24일 거래일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일평균 거래량이 900%가 넘어갔고요. 그 전과 그 후입니다. 거래대금 회전율이 이제 1,300%가 넘어갔고요. 영풍 같은 경우도 3,600%, 그다음에 거래대금 회전율을 보면 5,000%가 넘어갔어요. 영풍 정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는 뭐 거래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 보시면 돼요. 이런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게 결국에는 손바꿈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대부분 M&A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딱 그렇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단기 투기성 매매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근거로는 실제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55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뭐 장중 147만 원대에 갔다가 25일 종가가 125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단기간에 올랐다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영풍도 마찬가지죠. 64만 원에 달했던 것이 지금 36만 원대. 그다음에 영풍 정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주가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사례가 영풍 정밀이 있었습니다. 25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풍 정밀은 고려아연에 대한 그 1.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분명히 뭐 상한가를 계속 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25일 날 아시겠지만은
나는 경영권에서 손 떼겠다. 이거 경영권 분쟁에서 손 떼겠다라는 MBK 입장이 나오면서 사실상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제 즐기실 건 다 즐기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 결과 발표에 오늘 관련주 변동성 보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계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실적 시즌이라 그런지 증권가는 부지런히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목표가 상향 조정 보고서로는 HD현대일렉트릭과 HL만도, 우신시스템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1,638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개한 HD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비수기에 이 정도 실적을 낸 게 놀랍다고 진단했고요. 6개의 증권사들이 HL만도를 주목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하향 보고서로는 신한투자증권이 두산테스나의 목표가를 4만 6천 원으로 내리면서도 중장기 성장을 위한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KB증권은 LNF에 대해 테슬라 모멘텀을 타고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17만 원 유지했네요. 먼저 우신시스템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이 구역은 내가 다 접수, 제목만으로도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우신시스템에 대해 2차 전지향 실적이 기대 이상이고 수주 모멘텀이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1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신시스템은 북미향 2차 전지 조립 라인 매출이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되면서 호실적이 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4분기에는 7% 이상의 수익률, 내년에는 두 자릿수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체 설비 자동화 라인 기술과 배터리팩 조립 라인 기술을 유일하게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단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제조 플랫폼 및 자동화 특화 업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내다본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우리 금융지주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개의 증권사가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 9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일부 부동산 추가 충당금이 전입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자본비율 목표치인 1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RWA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고요. 주주환원 강화 기조와 내년에도 본격화될 비이자 이익의 성장성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2차 전지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준공했는데요. 남미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공급망 안정과 소재 분야 경쟁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항상 기업들 주가 바닥 기고 있을 때 과연 투자를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당장 주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다 하죠. 리튬 채굴과 양극재 생산과 재활용이 이어서 한 산업의 모든 순환 과정을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다 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 원료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IRA 등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아르헨티나 포함해가지고 남미, 칠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번 이제 그 2차 붐이 불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빌드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투자 의견 이어가시고 혹시 매수 안 하신 분들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비중을 30%, 20% 안쪽으로는 이제 늘려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 늘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해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 주가 요즘 들어서 막 달리고 있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한 지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죠. 기존의 비만약과 비교해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의 틈새를 국내 제약사들이 파고들면서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아마 제약업계를 본다 그러면 언맨 니즈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려오실 겁니다. 한마디로 충족되지 않는 필요,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위고비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부작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 이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그 원리를 아시면 되는데 사실 위에 있는 소화물을 천천히 소화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부작용이 바로 소화 계층에서 불편함이 이제는 느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메스꺼움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변비, 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부작용은 근육 감소입니다. 이제 근손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지방도 빼지만 같이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위고비를 끊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누가 채워주느냐? 우리나라의 국내 제약업체들이 윈윈 니즈죠. 말 그대로 이제는 충족되지 않는 이제는 이런 수요 계층을 만족시켜주겠다는 것이 우리 제약업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 3상 시험을 거쳐서 빠르면 2026년에 사실상 상용할 계획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국내 제약업계의 발빠른 속도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아에스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실제 임상 1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위고비의 부작용이 없도록 소화기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근손실을 막는 이런 어떤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D&D 파마텍인데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 그 지속 시간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두 번째로는 주사제로 놓는 게 아니라 먹거나 붙이는 거, 이게 나오면은 획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 국내 제약업계가 말 그대로 위고비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보험사 실적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 유강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은 병원과 약국에서는 그 서류를 보험사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한 10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연간 미청구되는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한 2,700억에서 3,0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상승폭 차이가 좀 컸는데요. 이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의 영향인데,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지급 여력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줬는데, 실제적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 200% 이상인 데는 지금 삼성화재랑 DB손보 두 곳만 충족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험주를 배당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정도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IT 강국인데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아직도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오히려 좀 우리가 손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결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미니 선물 자체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시간 국제 효과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사전 보고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핵시설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차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업별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외적 판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시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소프트라든지 시프트업 같은 이런 기업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LG엔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와 또 삼성전자 이제 AIPC죠. 갤럭시북도 새로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큰 기조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시바 총재에 대한 이런 힘 자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동성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